잠자는 숲, 히가시노 게이고. 모리 야스코의 사체는 부검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수면제 과다 복용에 의한 중독사라는 점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방 안에 누군가와 다툰 흔적도 없고 현관에도 창문에도 열쇠가 채워져 있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감행한 자살이라고 봐도 틀림은 없어 보였다. 가가 일행은 실내를 조사해 일련의 사건과 관계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유서를 남겼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건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가가 이것 좀 봐. 책장을 살펴보던 오타가 줄줄이 꽂힌 책들을 가리켰다. 가가의 키만큼이나 되는 높은 책장이었는데 그 책의 반절 이상이 발레 관련 서적이었다. 오로지 발레뿐인 인생이었다는 느낌이야. 라고 오타는 말했다. 댄서들은 다들 그래요. 아사오카 미호 역시 그런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다른 취미는 전혀 없었던 건가? 발레만으로도 벅차다니까요. 가가는 발레 관련 서적 이외의 책을 살펴보았다. 음악과 가부키에 관련된 책이 몇 권 있었다. 아마 이것도 발레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꽂아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이어트와 체중 조절에 관한 책이 많다는 점이었다. 작은 판형의 다이어트 실용서 외에도 상당한 전문 서적으로 보이는 것도 몇 권이나 눈에 띄었다. 모리 야스코도 가즈타의 영향을 받아서 심하게 다이어트를 한 모양이라고 가가는 생각했다. 방은 오타와 다른 형사들에게 맡기고 가가는 주방을 살펴보기로 했다. 한 평 반쯤의 좁은 마룻방에 창 쪽으로 싱크대가 달려 있었다. 한쪽에는 문이 2개 달린 하얀 냉장고가 있었다. 똑같은 독신 생활이라도 남자와 여자는 상당히 다르다. 가가의 집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릇이며 조리기구가 갖추어져 있는 데다 적절한 자리에 수납되어 있었다. 청결하다는 것도 눈에 띄었다. 청소라면 가가도 자신이 있지만 환기구나 가스레인지까지 반짝거리게 닦아본 경험은 없었다. 위쪽 수납장을 살펴본 뒤 싱크대 아래쪽으로 접어들었다. 간장이며 소금이 놓여 있었다. 별로 본 적이 없는 병이 있어서 라벨을 읽어보니 저칼로리 감미료였다. 여기에서도 역시 가즈타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었다. 뭔가 찾아냈어? 가가가 쌀통 속에 손을 집어넣고 뒤지고 있는데 도미이가 떨떠름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들어왔다. 아직은요. 라고 가가는 대답했다. 제발 부탁이야. 잘 좀 찾아봐. 이제 야스코 본인에게서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게 됐지 않나. 이 집 어딘가에 있기만 하다면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건 걱정 마. 틀림없이 있을 걸세. 그렇게 말하며 도미이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옆집에 사는 학생에 의하면 어제하고 오늘 이 집에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 그 학생이 휴학 중이라서 거의 종일 집에 있었던 모양이야. 이상한 소리 같은 건 못 들었답니까? 못 들었대. 벽이 이렇게 얇은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면 별일 없었던 거겠지. 도미이는 주먹으로 가볍게 벽을 쳤다. 그야말로 얄팍한 소리가 났다. 야, 이거 진짜 오래된 연립이네. 화려한 발레계의 이면을 목격한 기분이야. 모리 야스코는 이와테 출신이고 아직도 부모가 붙여준 돈으로 생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살기는 어려웠겠죠. 발레리나라는 직업이 돈벌이는 별로 안 되는 모양이네. 단원은 따로 월급도 없고 도리어 발레단에 유지비를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 공연이 있으면 그 출연료를 받지만 그것도 토슈즈 몇 켤레 사고 나면 끝이래요. 발레로 먹고 산다는 건 일반 댄서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인류급 발레리나라면 또 모르지만요.
게다가 연습 시간이 길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힘듭니다. 결국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최대한 절약하며 사는 수밖에 없었겠죠. 이거 좀 보세요. 모리 야스코가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가가는 쌀통에서 꺼낸 손을 도미의 앞에 펼쳐 보였다. 손바닥에 현미가 담겨 있었다. 도미는 멍해진 얼굴로 입을 떡 벌렸다. 저 정말이야? 아, 농담입니다. 라면서 가가는 현미를 다시 뒤주 안에 털어넣었다. 요즘은 현미가 더 비쌉니다. 아마 체중 조절 때문이었을 거예요. 야스코가 다이어트를 한 것은 가즈타의 영향 때문일 거라고 가가는 덧붙였다. 그럴 만큼 존경했던 가즈타를 왜 죽였느냐. 그게 문제로군. 구전의 증거부터 잡아야 하지만 샅샅이 잘 찾아봐.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도미이는 방으로 갔다. 쌀통에 점검을 마치자 이제 남은 건 냉장고밖에 없었다. 아래쪽 문을 열어보니 다양한 것들이 소량으로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레몬 반쪽, 먹다 남은 곤약 조림, 채썬파, 달걀지단, 햄, 생메밀국수, 마가린, 닭고기, 우무 등등이었다. 가가는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어 조사했다. 모리 야스코가 이 좁은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것 속에는 아무것도 감추어져 있지 않았다. 가만 생각해보니 채썬파나 닭고기 속에 뭘 감출 수 있을 리 없었다. 냉장실의 문을 닫고 이어서 위쪽의 문을 연 순간 가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냉동고 안이 냉동 보존된 요리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삶은 야채와 카레, 생선류, 그리고 시판하는 냉동식품들이었다. 가가는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갔지만 특히 마음에 걸리는 점은 없었다. 얼음 용기까지 꺼내봤지만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끼워 넣으려고 했을 때 가가는 재빙실 안쪽에 뭔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끝으로 떼어보려고 했지만 꽁꽁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찬장에서 칼을 가져와 얼어붙은 부분을 조심조심 긁어내고 다시 한번 손을 집어넣었다. 그것은 비닐봉지에 둘둘 말려져 있었다. 본부장님, 가가는 도미이를 불러서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비닐봉지 안에 내용물을 꺼냈다. 그리고 잠시 바라본 뒤에 도미이에게 건넸다. 어허 하고 도미이는 감탄의 목소리를 올렸다. 이렇게 만든 거였네. 역시 여자의 아이디어는 남자와는 달라. 네, 정말 다르네요. 라고 가가도 동의했다. 그것은 가지타를 살해한 독침 장치가 틀림없었다. 하지만 감식과에서 추리한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구조였다. 동글 납작한 플라스틱 용기 한가운데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에 약 5mm의 주입용 바늘을 세로로 꽂아 넣은 것뿐이었다. 이 플라스틱 용기는 편의점 도시락에 딸려 나오는 간장병인 것 같았다. 그리고 바늘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흰 접착제 같은 건 실리콘 고무가 틀림없었다. 미량이었지만 용기 안에 다갈색 액체가 남아있고 바늘 끝에도 검은 액체가 묻어 있었다. 도미이는 다른 수사원을 불러 그것을 감식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이걸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군. 이라고 중얼거렸다. 저녁이 되자 가가는 오타와 둘이 다카야나기 발레단으로 향했다. 야스코의 사망에 대해서는 이미 소식을 전했다. 잠깐 물어볼 게 있으니 야스코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남아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발레단에 도착한 것은 6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발레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이어서 단원들보다 어린 여학생들이 속속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야스코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어서 다들 얼굴이 환하고 명랑했다.
가가와 오타가 안으로 들어가자 어디서 보고 있었는지 다카야나기 시즈코가 곧바로 나와서 두 사람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다카야나기 아키코, 곤노 다케이코, 야기유 고스케, 아사오카 미오, 이 네 사람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몸은 좀 괜찮아요? 오타가 야기유에게 농담처럼 인사말을 건넸지만 항상 기운이 넘치는 야기유도 이번만은 굳은 표정으로 슬쩍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가가는 끝자리에 앉아있는 미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고개를 들 기미조차 없었다. 그들과 마주하고 앉아 오타는 우선 야스코의 사망과 그것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앞에 앉은 5사람의 얼굴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미호가 더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가가의 시야 끝에 들어왔다. 또 한 가지 라고 오타는 말을 이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곁에서 지켜보는 가가의 귀에도 들렸다. 수사 결과 가지타 야스나리 씨를 살해한 범인은 모리 야스쿠가 틀림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오타가 말을 하는 도중에 벌써 몇 명의 얼굴 표정이 변해갔다. 아니에요 라고 야기유가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요. 뭔가 잘못 알았을 거예요. 라고 아키코도 말했다. 아니, 사실입니다. 라고 이번에는 가가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야스코가 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러자 다카야나기 시즈코와 4명의 댄서들은 하나같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라고 곤노가 한마디 중얼거렸을 뿐이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오타는 온화한 어조로 말했다. 실은 저희도 어떻게 된 건지 진상을 다 파악한 건 아니에요. 나아가 일련의 사건에 대해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야스코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또한 앞서 일어난 사이토 하루코의 정당방위 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 명백하게 밝혀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타이르듯이 말했다. 유서는 없었나요? 다카야나기 시즈코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없었습니다. 라고 가가가 대답했다. 아마 저희가 가장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난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을 대표하듯이 곤노가 말했다. 그저께 밤에 야규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야스코도 함께요. 하지만 그때는 자살할 사람 같은 기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댄서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좀 말해봐요. 오타의 요구에 4명의 댄서들은 입이 무거운 가운데서도 그날 어떤 일이 화제에 올랐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가가가 듣기에는 그 설명 속에 야스코의 자살과 연결될 만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죠? 라고 가가가 묻자 그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미호가 얼굴을 들었다. 눈물 젖은 눈가가 불그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둘이 어딘가 갔습니까? 아니요. 야기유군의 병문안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을 함께 탔어요. 저는 후지미다이 역에서 내려야 해서 거기서 헤어졌어요. 야스코의 집은 나카무라바시라는 역에서 가까운 곳이고 그 역은 후지미다의 바로 다음 역이었다. 다른 사람은요? 라고 가가는 곤노와 아키코를 보았다. 저희는 병문안을 마치고 곧장 바에 갔어요. 네트바라는 가게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는 눈빛으로 곤노가 가가를 쳐다보았다. 가가는 다시금 미호 쪽을 향했다. 헤어질 때 모리 야스코 씨는 어떤 표정이었어요?
딱히 별다른 건 없었는데, 하지만 제가 둔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내일 연습에 결석하겠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아니요. 라고 미호는 작은 소리로 부정했다. 이어서 오타는 모두에게 이번에 터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 모리 야스쿠가 뭔가 이야기한 것은 없었느냐고 물었다. 제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준 일은 있지만 그녀가 먼저 의견을 밝힌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야기유가 말하고 거기에 모두가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야스코가 가지타를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 뭔가 짐작가는 것은 없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쪽으로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곤노가 말했다. 가지타 선생님은 다른 댄서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야스코는 특히 선생님을 좋아했으니까요. 라고 오타가 흥미 깊다는 듯한 소리를 올렸다. 그건 어디까지나 스승과 제자라는 입장에서의 존경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옆자리에 앉은 야기유의 눈빛이 험악해졌다. 남자로서 가지타 씨를 사랑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번에는 곤노가 잠깐 입술을 움찔한 뒤에 단언하듯이 말했다. 그녀는 예술가로서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제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라고 야기유도 말했다. 그 밖에는 그들의 입을 통해 유효한 증언은 얻을 수 없었다. 정말로 전혀 짐작도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까지도 동료로서 감싸주려는 것인지 가가는 알 수 없었다.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응접실을 나와 곧바로 다카야나기 시즈코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로 갔다. 거기서는 사무국장 사카기와 젊은 여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직원이 야스코의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여직원에 의하면 어제 아침 9시쯤에 야스코에게서 전화가 왔다. 감기로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은 쉬겠다고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여직원도 적잖이 놀랐다. 야스코는 그 밖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근데요. 라고 여직원은 방금 생각난 듯이 말했다. 마지막에 한마디.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결석 때문에 연습에 지장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야스코의 비장한 결의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수사회의에서 모리 야스코의 사망이 정식으로 보고되었다. 드디어 가지타를 살해한 범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차, 한 발 앞서 그 범인이 자살해버리는 바람에 수사원들의 얼굴은 아무래도 환할 수가 없었다. 우선 가가가 발견한 독침 장치에 대한 검토 결과가 보고되었다. 용기는 역시 시판하는 소형 간장 용기였고 안에 남은 액체는 담배의 침출액을 농축한 것이었다. 바늘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끝부분의 모양이나 두께 등을 조사해 본 바로는 이 또한 가가가 추리했던 대로 엔사의 테니스공 공기주입기의 바늘과 흡사했다. 다른 수사팀에 의하면 모리 야스코의 여동생이 중고등학교 때 연식 테니스부에서 활동했고 시합 때문에 도쿄에 올라오면 야스코의 집에서 머물곤 했다. 그런 기회에 야스코가 공기주입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혹은 여동생이 한 개쯤 떨구고 갔을 가능성이 컸다. 또한 절단 부분을 검증해서 그 바늘이 줄톱으로 잘려졌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 줄톱은 야스코의 방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고 앞서 알아낸 공구점에서 구입한 물건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줄톱과 함께 튜브식 실리콘 고무도 발견되었는데 바늘을 고정하는데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도 가가가 통찰한 대로였다.
마지막으로 바늘 끝에 묻은 혈액을 조사해 본 결과 가지타 야스나리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보고를 마친 수사원이 자리에 앉은 뒤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떤 감상을 피력해야 할지 모두들 할 말은 잃은 눈치였다. 자, 그럼 먼저 도미가 말문을 열고 수사원 전원을 둘러보았다. 물증이 이만큼 갖춰진 이상 모리 야스코가 범인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렇게 공들여 준비한 걸 보면 충동적인 살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부야 경찰서의 형사가 의견을 펼쳤다. 일단 범인은 판명이 났기 때문에 표정이 약간의 여유가 엿보였다. 가지타와 모리 야스코가 뭔가 특별한 관계였던 건 아닐까? 결국은 그런 쪽의 동기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은 도미 팀의 베테랑 형사였다. 치정에 얽힌 사건을 수없이 해결해온 노장인 만큼 그런 경험에서 오는 직감일 터였다. 지난번에 정당방위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도미는 샤쿠지 경찰서에서 나온 수사원들에게 물었다. 모리 야스코에 대해서는 이제야 겨우 조사를 시작한 참이지만 그녀도 역시 뉴욕에 유학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4년 전이에요. 고바야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4년 전? 그럼 2년 전에는 뉴욕에 없었던 거야? 네, 4년 전에 한 번 갔을 뿐입니다. 다카야나기 아키코와 함께 그쪽 발레단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에요. 4년 전이라면 그 가자마 도시유키와의 접점은 생각할 수도 없겠네. 도미는 머리를 긁적이고 목을 빙그르르 돌렸다. 우두둑 하는 소리가 가가의 자리까지 들려왔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정당방위 사건과 이번의 가지타 사건은 별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시부야 경찰서의 형사가 도미에게 동의를 구하듯이 말했다. 가지타 사건은 이걸로 마무리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일 테지만 도미는 고개를 숙인 채 지그시 침묵하고 있었다. 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살짝 손을 들이면서 가가가 발언에 나섰다. 범행 당시에 야스코의 알리바이 말인데요.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발레단 관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단지 우리가 조사해본 바로는 야스코도 범행은 가능했어. 복도에 널어놓은 겉옷의 안쪽에 그 독침 장치를 양면 테이프 같은 것으로 슬쩍 붙이는 것쯤은 누구라도 잠깐 틈을 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건에 대해 조사했던 혼마라는 형사가 대답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붙였을 때가 아니라 겉옷이 젖었을 때예요. 지난번에 그 점에 대해서만 확인했을 때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은 6명 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속에 모리 야스코도 끼어 있었어요. 그랬어? 도미가 황급히 메모를 뒤적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랬어. 즉, 그 겉옷에 물을 묻힌 사람은 모리 야스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물을 묻히지 않았다고 모리 야스코가 범인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죠. 라고 혼마가 말했다. 모리는 독침을 붙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가지타에 옷이 젖는 해프닝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연성이 지나치게 강한 것 같은데? 오타가 말하자 그런가요? 라고 혼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독침 장치를 보면 모리 야스코로서는 어떻게든 가지타의 겉옷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 그런 때 우연히 그 기회가 제 발로 굴러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닌가?
그럼 오타 선배는 모리 야스코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혼마의 말에 오타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달래듯이 손을 내줬더니 가가를 향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다. 가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공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일순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바로 한 형사가 부정하고 나섰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이유를 대지는 못했다. 아마 부정할 만한 논리도 없이 단순히 형사의 감으로 공범은 없다고 미리 정해놓고 뛰어든 모양이었다. 그 발레단 관계자들은 전면적으로 믿어주기에는 뭔가 미진한 구석이 있어요. 라고 가가는 말했다. 분명 뭔가 감추고 있습니다. 모리 야스코가 범인으로 판명된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 그건 나도 느꼈던 점이야. 라고 오타가 공감을 표했다. 도미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좋아. 라고 가볍게 책상을 쳤다. 동기를 밝힌다는 점에서 그런 쪽으로도 알아보도록 하자. 근데 나는 단독범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야. 우연히 겉옷이 젖었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긴 해도 그 정도의 우연이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휘관의 말에 몇몇 형사는 동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 회의할 때는 말 안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닭똥집 볶음을 씹으며 가가는 말했다. 오타는 술잔을 입에 옮기며 이번에는 또 뭐냐는 듯한 눈빛으로 가가를 보았다. 모리 야스코가 자살한 거 말인데요. 그녀는 왜 죽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자 오타는 미간 언저리를 긁으며 그거? 라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실은 나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 역시 그렇죠. 죄의식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경찰에 잡힐까봐 저승으로 도망을 쳐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잖아. 어떻게 경찰에서 이제 잡으러 가자 하는 때 딱 맞춰서 죽어버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넉 잔이나 마신 술이 슬슬 올라오는지 오타가 혀 꼬부라진 소리를 냈다. 죄의식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며 가가는 자신의 잔에 맥주를 따랐다. 가지타에 이어서 야기유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죄의식에 쌓였다면 또 다른 사람을 노리지는 않았겠죠. 아니, 그렇게 이론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인생이란 게. 오타는 닭꼬치를 휘둘러가며 말했다. 야스코는 죽기 직전에 야기유의 병문안을 갔어.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동료를 보고 갑작스럽게 죄의식이 발동했을 수도 있잖아.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원래 야기유는 별로 고통받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야스코 일행이 병문안을 간 건 퇴원 전날인데 그때도 야기유는 그야말로 팔팔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가? 라고 중얼거리더니 오타는 말을 이었다. 혹시 야기유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키코나 곤노 일행의 우정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자기 혐오에 빠졌나? 그런 거라면 뭐 생각해 볼 수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억지스럽잖아요. 가가는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꼬치구이를 더 달라고 소리쳤다. 좁은 카운터 안에 있던 주인장이 무뚝뚝하게 알았다고 대답했다. 나는 경찰에 잡히는 게 두려워서 자살했다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오타 선배님 말대로 타이밍을 기막히게 잘 맞췄지만요. 근데요, 야스코가 경찰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을 리도 없고 타이밍을 딱 맞춘 건 그야말로 우연이겠죠. 단지 어째서 갑자기 경찰의 추궁이 두려웠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거라면 우선 야기유를 생각할 수가 있지. 야기유가 뭔가를 알아낼 참이었다.
그래서 야스코는 야기유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실패했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니 경계가 삼엄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야기유의 입을 통해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만다.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포기하고 자살해버렸다. 어때 이런 건? 그것도 그럴싸하네요. 단지 그러려면 야기유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아냈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야기유는 아무것도 알아낸 게 없어요. 그게 이번 일로 분명하게 밝혀진 셈이니까 야스쿠로서는 오히려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꼬치구이가 나왔다. 오타는 가가보다 먼저 집어다가 널름 먹고 나서 말했다. 범인이라는 건 일이 어떻게 굴러가건 쉽게 안심할 수 없는 법이야. 매사를 나쁜 쪽으로만 상상하거든. 그거야 저도 알죠. 야스쿠로서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야기유의 말도 거짓말로 들렸을 거야. 범인의 심리가 원래 그런 거라고. 오타는 술을 들이켜더니 한 잔 더 달라고 주문했다. 벌써 5잔째였다. 괜찮으시겠어요? 고주망태로 집에 가면 또 형수님께 혼나실 텐데. 뭔 소리야. 이 정도로는 잔소리 안 해. 오타는 자칫 넘치려는 술잔에 입으로 마중을 나가더니 그참에 5분의 1 정도를 마셔버렸다. 그러고는 졸린 듯한 얼굴로 가가를 보았다. 아, 그렇구나. 라고 선배 형사는 말했다. 자네가 장가를 안 가는 건 이런 일로 잔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지. 이봐, 걱정할 거 없어. 모두 초장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참네.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대꾸하고 가가는 맥주를 들이켰다. 그럼 뭐 때문인데? 뭐 때문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지. 물어다주는 색식감을 왜 자꾸 싫다고 하느냐고. 색식감이요? 느닷없이 왜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요? 느닷없이 생각이 나서. 난감하네요. 실은 오타가 결혼 상대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도미 경감은 2번씩이나 소개해 주었다. 그중 한 사람과 발레를 보러 갔던 것이다. 제가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미적거리다가 평생 독신으로 썩는 수가 있어. 경찰관이 얼마나 인기 없는 직업인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네. 알죠. 충분히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직은 괜찮아요. 게다가 제 결혼 상대는 제가 찾을 거예요. 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오타는 다시 술을 5분의 1쯤 마셨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지? 야기유가 뭔가 중요한 걸 알아냈을까봐 모리 야스코가 잔뜩 겁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라고 오타는 흐느흐느 고개를 끄덕였다. 2년 전에 가지타가 뉴욕에 갔던 거, 거기에 숨겨진 비밀을 야기유에게 들켰다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이상하네요. 뭐가? 라고 오타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가가를 보았다. 설령 야기유를 살해하는 데 성공했다고 쳐도 그걸로 야스코는 일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야기유가 살해되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 이번처럼 탐문 수사를 해서 야기유가 가지타의 미국에서의 행적을 해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을 거예요. 그래도 야스코는 상관이 없었을까요? 야기유가 비밀을 알아냈더라도 경찰에서는 그 비밀을 절대로 못 알아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거밖에 없어. 만만하게 본 거야, 우리를. 이라고 오타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가가는 그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한 차례 살인을 저지른 자라도 2번째 살인만은 피하려는 게 인지상정이다. 야기유가 뭔가
중요한 비밀을 알아낼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한동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일반적인 심리가 아닐까? 이를테면 야기유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볼 수도 있다. 야기유가 뭔가를 찾아내지 못한 채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으로 위험은 사라지는 것이고 진상에 착착 다가든다면 그때 마음먹고 두 번째 살인을 감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건가? 정말 모르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가가는 맥주를 마셨다. 그러자 오타가 느물느물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좀 더 고민해봐. 그래야 성장하지. 귀찮은 사건은 형사를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그 존재 가치가 있어. 농담도 심하시네. 그런 가치는 없어도 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가가의 머리에 퍼뜩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단순하기는 하지만 지금껏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해석이었다. 저 오타 선배라고 가가는 말했다. 야기유 살해 미수 사건은 야스코에게는 전혀 아무 가치도 없었던 게 아닐까요? 이건 또 뭔 소리야? 그 사건이 터진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면 경찰 수사가 가지타의 2년 전 뉴욕행에 집착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경찰의 주의를 가지타의 뉴욕행으로 돌리기 위해 그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입으로 옮기려던 술잔을 오타는 다시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그러면 눈속임용으로?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좀 더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수사원을 뉴욕에 파견하기도 했고, 만일 야기유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미국 쪽에 대한 조사는 발레 단원 전원에 대해서, 그리고 2년 전이라고 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가지타의 2년 전 뉴욕행 쪽으로만 조사가 집중되었죠. 그러니까 모리 야스코는 가지타가 뉴욕에 갔을 때가 아니라 다른 시기의 일에 대해 경찰이 조사할까봐 겁을 냈다는 건가? 그렇죠. 원래 이 사건은 가지타가 2년 전에 미국에 갔었다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럼 뭐가 관계가 있는데? 가가는 오른손 중지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분명 모리 야스코도 뉴욕에 공부하러 갔다고 했죠. 아, 그래. 4년 전이야. 오타는 카운터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내리쳤다. 다른 손님이 깜짝 놀라 그들을 쳐다보았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20분 정도가 남았다. 가가는 창가 자리를 발견하고 그쪽에 가서 앉았다. 물을 가져온 점원에게 밀크티를 주문했다. 점원이 주문 내용을 쓱쓱 적더니 그 사건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다. 정당방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가와 오타는 탐문 수사를 위해 이 커피숍에도 들렀던 것이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가자마 도시유키가 이곳에 들어와 다카야나기 발레단의 출입문 쪽을 지켜보았다는 진술을 해준 점원이다. 그녀는 가가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직은 좀 힘들어요. 라고 가가는 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가씨가 모처럼 좋은 정보를 줬는데. 뭘요. 근데 그 발레단 요즘 연달아 사건이 터지네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다니 형사님이 조사하는 거 아니셨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차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가가의 재촉의 점원은 쟁반을 뒷손으로 잡고 카운터에 있는 남자에게 주문을 전했다. 그러고는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가가를 보았다. 그 밖에 다른 손님이 없어서 한가했는지도 모른다. 근데요, 그 발레단 단원들 중에 범인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어요. 모리 야스코 이야기였다. 그녀가 자살하고 벌써 사흘이 지났다. 이번 사건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네요. 이건 웬만해서는 경험 못할 일이잖아요. 게다가 저는 거기 사람들 괜히 고고한 척하는 거 보기 싫었거든요. 이 가게에도 자주 와요? 당연히 오죠. 날마다 와요. 저 여기 앉아도 돼요? 그녀는 가가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누가 오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라면 괜찮죠. 누가 오는데요? 애인? 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아가씨가 보기 싫다는 발레단 사람이요. 그러자 그녀는 뭔가 씁쓸한 것을 입에 넣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가가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근데요, 그 자살한 범인, 그 여자도 날마다 여기 왔었어요. 점심시간에요? 네,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이상해요. 그녀의 이야기가 한참 재미있어지려는 참에 카운터 안에 남자가 유키씨 차 나왔어 라는 소리를 날렸다. 그녀는 밀크티를 가지러 간 길에 형사의 지문에 대답해야 하니까 다른 손님이 오면 맡아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돌아왔다. 그리고 가가 앞에 밀크티를 내려놓고 자신도 의자에 앉았다. 뭐가 이상한데요? 라고 가가가 재우쳐 물었다. 아, 그게요. 점심 식사 때마다 오곤 했는데 그 여자가 음식을 먹는 일은 절대로 없었거든요. 거의 매번 차만 마시고 갔어요. 오른손으로 긴 머리를 돌돌 말아가며 그녀는 말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가가는 생각했다. 평소에 그토록 철저히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런 데서 외식을 했다가는 다이어트고 뭐고 다 망쳐버린다. 하긴 뭐 그런 여자들은 많아요. 꼭 발레리나가 아니더라도 다들 다이어트를 하니까요. 근데요, 그 발레단 연출가 살해 사건 이후로 그 여자가 싹 바뀌었어요. 샌드위치에 미트 스파게티 아주 마구마구 먹더라니까요. 어쩌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로는 매일 그랬어요. 이건 꽤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가가는 생각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야스코가 가즈타를 살해한 동기는 역시 원한이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한지도 모른다. 애초에 야스코는 가즈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몸을 무리하게 개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존경의 마음이 증오로 바뀌었다면 더 이상 다이어트를 계속할 이유도 없었으리라. 원래 살인은 저지른 사람은 식욕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는 그 반대지 뭐예요. 진짜 이상해, 그 발레단 사람들. 그렇군. 참고로 할게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메모도 해야죠. 그렇게 말하며 가가가 수첩을 펼치자 그제야 만족했는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가는 수첩에 뭔가 쓰는 척하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6시 25분. 아직도 5분이 남았다. 펼친 수첩에는 6시 반 커피숍에서 나카노 다이코 라고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다. 나카노 다이코에게도 방금 들은 점원의 이야기를 해보자고 가가는 생각했다. 다이코에게는 오늘 오후에 시부야 경찰서에서 연락을 넣었다. 할 말이 있으니 저녁에 네트 바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이다. 그러시면 식사를 함께 할까요? 나카노 다이코는 그렇게 응해왔다. 오늘 저녁은 어차피 밖에서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주점이라면 야기유 일행과 덜컥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서 곤란해요. 좋아요. 라고 가가는 대답했다. 그로써도 어딘가에서 저녁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야기유 일행과 마주치면 거북하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모리 야스코가 자살한 이후로 한 차례 나카노 다이코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즈타의 영향 때문에
몇몇 댄서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맨 처음 알려준 것이 바로 그녀였다. 야스코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반드시 다이코의 의견을 들어줄 필요가 있었다. 야스코가 4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갔던 일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조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뉴욕에서 온 보고에 의하면 그쪽에서 야스코와 아키코가 만났던 사람들의 목록을 만드는데 시간이 제법 걸린다는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겨우 반년 동안 뉴욕에 있었을 뿐인데다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적잖이 자리를 바꾼 모양이었다. 두 사람을 가르쳤던 존 토머스라는 안무가만 해도 3년 전에 다른 발레단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였다. 그런 보고를 접하고 가가는 자신의 추리에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역시 야기유 살해 미수 사건은 야스코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그 사건으로 뉴욕에 관련된 조사는 2년 전에 가즈타의 행적을 조사하는데 집중되어 버렸다. 야스코로서는 2년 전의 일 따위는 아무리 상세하게 조사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라고 가가는 다시 커다란 의문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다면 가자마 도시유키와의 관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가자마 사건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건가? 우연히 같은 시기에 발레단에 불행한 사건이 연달아 터진 것뿐인가? 그럴 리 없다고 가가는 생각했다. 어딘가에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을 터였다. 샤쿠지 경찰서에서도 어떻게든 관계를 찾아내려고 필사적이었다. 그들의 다급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며칠이면 하루쿠의 구류 기간이 끝나는 것이다. 더 이상 연장은 할 수 없다. 게다가 현 상황에서는 검찰에서도 처분을 내리기가 곤란하다. 살인사건과의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번 사건 역시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도주에 우려가 없으니 처분 보류로 석방해주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가가는 생각했다. 밀크티 잔이 비어갈 즈음 나카노 다에코가 나타났다. 어깨에 패드가 들어간 회색 재킷을 걸치고 시원시원한 걸음으로 가가의 자리를 향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다에코에게 인사를 하다가 문득 입을 다문 것은 다에코 뒤를 따라 아사오카 미오가 들어오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미오는 허리 라인이 뚜렷이 드러나는 핫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귀에서는 산호 귀걸이가 대롱거렸다. 미오도 가가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다. 다에코는 가가의 시선을 따라 미오를 돌아보더니 내가 일부러 데려왔어 라고 재미있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죠, 함께 와도? 가가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미오는 미안하다는 얼굴로 선생님이 만나신다는 분이 가가 씨였어요. 그럼 저는 그냥 갈게요 라고 말했다. 일하시는데 방해가 될 텐데. 방해는 무슨 방해? 그렇죠 라고 다에코는 다시 가가의 동의를 구했다. 일단 앉으세요 라고 가가는 두 사람에게 의자를 권했다. 미오는 자리에 앉은 뒤에도 내내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카운터 앞에서 점원이 저기가 담긴 눈빛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게 가가의 시야에 잡혔다. 좋아요 라고 가가는 말했다. 그럼 아사오카 씨도 함께 부탁합니다. 거봐 라고 다이코는 미오를 팔꿈치로 툭 쳤다. 미오는 얼굴을 들고 정말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괜찮다고 가가도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녀의 동석을 거절할 이유가 별로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저나 우리 뭐 좀 마실까요? 아니 됐어요. 우리 차가 아니라 식사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이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카노 다에코가 안내해준 곳은 택시로 10분쯤 달려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주택가 한복판에 있어서 멀리서 보면 작고 하얀 교회 같았다. 간판이 없었다면 어떤 가게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안에 들어가 다에코가 웨이터에게 이름을 대자 벽 쪽의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다. 가가는 이탈리안 요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메뉴의 가장 위쪽에 적힌 추천 코스라는 것을 주문했다. 다에코는 익숙한 분위기로 오르드브르에서 디저트까지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다. 그리고 미호는 그중 2가지 정도를 주문했다. 꽤 많이 드시는데요? 라고 가가는 다에코에게 물었다.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가지타 씨에게는 번번이 싫은 소리를 들었지만요. 그러셨겠네요. 그녀가 먼저 가지타의 이름을 꺼낸 건 가가가 화제를 바꿀 수 있게 배려해 준 것일 터였다. 가가는 그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까 그 찻집의 점원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가가 말하자 다에코와 미호는 동시에 점원이요? 라고 되물었다. 그는 찻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2사람에게 해주었다. 그리 뜻밖의 이야기도 아니었는지 둘 다 그래서요? 라고 그 다음을 궁금해하는 시선을 던져왔다. 가지타 씨의 눈에 들기 위해 야스코 씨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녀의 방을 수색하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존경하던 분을 무슨 사정이 있어서 죽이기로 결심했을까? 그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가장 큰 의문점이라 라고 다에코는 앵무새 같은 대답을 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지 미호는 벽에 장식된 램프 무늬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라고 가가는 말했다. 그러시죠, 나카시네. 오늘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건 모리 야스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예요. 그녀가 어떤 댄서였는지, 그녀에게 발레는 무엇이었는지, 가지타 씨는 그녀를 어떤 사람으로 바꿔버렸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자 나카노 다에코는 장난스럽게 목을 움츠리며 미호에게 슬그머니 몸을 기댔다. 미호 들었어? 질문이 너무 어려워. 가가씨는 항상 저런 질문만 한다니까. 나카노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대답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웨이터가 화이트 와인을 들고 와서 각자의 잔에 따라 주었다. 웨이터가 물러가자 다에코는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선 야스쿠의 경력부터 말해야겠지 라고 미호에게 동의를 청하듯이 물었다. 미호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쪽부터 시작하죠 라고 가가는 말했다. 천천히, 시간은 많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맛없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죠. 라고 말하고 다에코는 와인으로 목을 축였다. 야스코가 이와테에서 도쿄로 올라와 우리 발레 학교에 들어온 건 고등학생 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눈에 띄게 예쁜 편은 아니라는 게 솔직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야스코가 연습을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랐어.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춤추는 아이가 다 있나 했다니까요. 잠시 멍해질 정도였어. 아무튼 대단한 댄서가 될 거라고 확신했죠. 그 얘기 저도 다카야나기 시즈코 선생님에게서 들었어요. 라고 미호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그 일이 한참 동안 화제가 됐거든. 사실 그 뒤에도 순조롭게 실력을 닦아서 국내 콩쿠르쯤은 거뜬히 입상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어요. 이미 우리 발레단에는 다카야나기 아키코라는
앞으로 틀림없이 프리마 발레리나가 될 거라는 인재가 있었지만 그런 아키코와 비교해도 우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잘했어요. 발레 단원이 된 뒤에 착실히 인정을 받아서 좋은 역할도 돌아갔고, 하지만 20살 직전쯤부터였나 그런 야스코의 춤이 생기를 잃어갔어요. 왜요? 라고 가가는 물었다. 나카노 다이코는 잠시 생각을 더듬더니 로잔느 발레 콩쿠르라고 알아요? 라고 물어왔다. 모르는데요? 라고 가가는 대답했다. 발레를 배우는 10대 댄서들의 콩쿠르인데 입상하면 해외 발레 학교에 유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대회예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발레리나가 응모하는데 결승에 남는 사람은 기껏 수십 명뿐인 좁은 문이죠.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손에 들었다. 웨이터가 오르데브르를 내왔다. 다이코는 새우를 입에 넣으며 말했다. 아, 너무 맛있다. 이 새우 미호도 먹어봐. 테이블 밑에서 미호의 작은 손이 올라오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라면서 살짝 흔들었다. 가운데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 도무지 뭘 먹질 않아 얘가. 라고 다이코는 포크로 미호를 가리키며 툴툴거렸다. 전에도 말했지만 미호는 다이어트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원래 먹는 양이 그 정도인 거지. 미호는 민망하다는 기색으로 턱을 당겼다. 위가 유난히 작은 건가요? 라고 가가는 말해보았다. 그런가 봐요. 라고 미호는 대답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요. 그렇다면 살찔 걱정은 없겠군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의 질투를 살 만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멋진 원피스도 척척 입고. 이거 이상한가요? 미호가 불안한 얼굴을 보였다. 아니요, 잘 어울려요. 라고 가가는 서둘러 말했다.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에요. 산후 귀걸이도 멋있고요. 미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슬쩍 다이코를 돌아보더니 가가를 향해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칭찬 안 해줘 라고 다이코가 짐짓 토라진 것처럼 말했다. 어휴, 그야 물론 멋있으시죠. 라고 가가는 쩔쩔매는 얼굴로 말했다. 너무 멋있어서 칭찬을 다 못할 정도입니다. 단지 그 전에 이야기를 계속 좀 부탁합니다. 발레 콩쿠르 이야기요. 나는 칭찬부터 받고 싶긴 한데 뭐 받으려야지. 로잔느 얘기였죠? 부탁드립니다. 라고 가가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 로잔느 콩쿠르는 해마다 열려요. 즉 해마다 그만한 숫자의 댄서들이 세상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까지 실적을 돌아보면 로잔느에서 입상한 소녀가 유명한 댄서가 되는 케이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적어. 왠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가가는 대답했다. 알 리가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체형의 변화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는 더 그렇죠. 로잔느 콩쿠르에 참가했을 때는 16이나 17살이니까 아직 완전히 성인 여성의 몸매가 아니에요. 제조 경기도 그렇지만 당연히 나이가 어릴수록 몸이 가벼워서 난이도 높은 기술도 무리 없이 해내죠. 하지만 성인이 될수록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볼륨이 생기고 피하 지방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이미지대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몸이에요. 댄서로 살아가는 이상 성인이 된 자신의 몸과 승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로잔느에서 입상했을 때는 짧은 시기의 소녀의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것뿐이니까요. 야스코 씨가 예전에 훌륭한 실력을 보였던 건
그 짧은 시기의 모습 덕분이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뭐,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성인 여성의 체형으로 바뀌면서 점점 춤을 제대로 출 수 없게 되었다는. 네, 좀 더 멋있게 표현하자면 마법이 풀렸다고나 할까요? 그 중에는 그 마법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다이코는 옆자리의 미호를 돌아보았다. 미호는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자 입을 꾹 다물고 약간 토라진 듯한 표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건 다들 어느 정도는 겪는 일이에요. 라고 다이코는 말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습으로 단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인의 체형으로 다시 한번 철저히 기초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까지 소녀의 몸과 젊은 기운으로 해온 것을 성인의 몸으로 완벽한 기술을 통해 해낼 수 있게 훈련하는 거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프로 댄서가 되어가는 겁니다. 야스코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 성과도 틀림없이 나올 참이었어요. 그대로 계속하기만 했다면 훌륭한 댄서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걸 중단했어요? 아유, 중단할 수는 없죠. 다이코는 와인잔을 든 채 고개를 저었다. 그저 귀를 좀 잘못 들었어요. 아키코라는 존재가 야스코를 잘못된 길로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요리가 차례차례 나왔다. 대화가 이따금씩 끊겼다. 미호는 파스타를 한 가닥씩 포크에 돌돌 감아 입에 넣고 있었다. 한 접시를 다 먹으려면 밤이 새도 모자라겠다고 가가는 생각했다. 야스코와는 반대로 아키코는 착실히 프리마 발레리나의 길을 걸었죠. 라고 다이코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전에도 말했지만 아키코는 풍부한 재능 외에도 가즈타 씨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몸매도 갖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야스코가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몸매가 가즈타 씨의 이상형과는 다르다고 해도 야스코도 자신의 길을 꾸준히 나아가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가즈타 씨도 그녀를 인정해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스코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른 수많은 댄서처럼 무리한 다이어트로 아키코와 똑같은 몸매가 되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여기에서 잠시 한숨을 돌리며 다이코는 요리를 즐겼다. 가가도 덕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미호는 파스타는 거의 다 남긴 채 생선 찜 요리에 접어들었다. 야스코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라고 다이코는 말했다. 라이벌인 아키코를 흉내내는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는 저항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가즈타 씨에게 인정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런 모순된 감정이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겠지요. 그 바람에 야스코는 누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졌는데도 점점 그걸 발휘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곤 했죠. 자신을 속이며 춤을 추고 있으니 그 왜곡된 심정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왜 다이어트를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가가는 물었다. 물론 그만두라고 다 일렀죠. 하지만 듣질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점점 더 가즈타 씨의 눈밖에 날 거라고 잔뜩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러니 뭐 요지부동이었죠.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안타까운 듯 다이코는 머리를 저었다. 그러다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야스코가 어떤 댄서였느냐고 묻는다면 가엾은 댄서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도리가 없어요, 나는. 가즈타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가는 게 없다고 나카노 다이코는 말했다. 야스코가 괴로워한 원인이
가즈타에게 있었다고 해도 그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분명 맞는 말이라고 가가는 생각했다. 단지 야스쿠와 가즈타 사이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은 없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다이코는 곤노 일행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가즈타 씨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야스코는 그를 사랑했겠죠. 식후에 커피를 마시며 다이코는 별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가가는 물었다. 그토록 강한 존경심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부턴가 사랑으로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다 참고 견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이코는 그렇지 라고 미호에게도 동의를 청했다. 하지만 미호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야스코의 집에서 살해 도구가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걸 확신했어 라고 말하며 다이코는 가가를 바라보았다. 그런 물건은 얼른 내다버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가즈타 씨를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버리지는 못했던 거 아닌가요? 살해도구도 그녀에게는 기념품이었던 거예요. 그런 건가? 하고 가가는 생각했다. 레스토랑을 나오자 다이코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자신이 타고 가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가에게 미호를 집까지 배웅해 주라는 것이었다. 나카노 선생님은요? 나는 한 잔 더 하고 갈게. 알겠습니다. 가가는 다이코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호를 먼저 태운 뒤에 자신도 차에 올랐다. 후지미 다이를 향해 잠시 달렸을 때 미호가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동기를 꼭 밝혀야 하는 건가요? 네? 하고 되물었다가 가가는 대답했다. 그건 그렇죠. 근데 왜요? 야스코 선배는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선배의 비밀을 파헤치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딱히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라고 가가는 대답했다. 불분명한 점을 확실히 밝히지 않는 한 발레단 단원분들도 언제까지고 이번 사건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게다가 사이토 하루코 씨를 구해줄 수도 없죠. 네, 그건 그렇겠네요. 미호는 차창 밖으로 눈을 피하며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가가가 집에 돌아와 보니 부재중 전화에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한 건은 경찰학교 시절의 친구로 오랜만에 시합이나 하자는 것이었다. 검도 이야기다. 현재 경시청 안에서도 가가와 견줄 만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찾기가 힘들었다. 또 한 건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다. 중매 이야기는 거절했다. 숙모님은 네가 어떻게 결혼할 사람을 직접 찾겠느냐고 걱정하시더라. 나도 별 확신은 없지만 본인이 그러겠다고 하니 괜찮다고 말해두었다. 그리고 친구 아들의 교통사고 이야기인데 한참 옥신각신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해결될 것 같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상. 변함없이 딱딱한 말투로 별 내용도 없는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 퇴직 후 낡아 빠진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 철벽 같은 성품의 아버지도 때때로 적적한 모양이라고 슬며시 웃음이 터졌다. 네가 어떻게 결혼할 사람을 직접 찾겠느냐. 찾는 건 간단해. 라고 가가는 혼자 중얼거렸다. 뉴욕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가가와 오타가 샤쿠지 경찰서로 급히 달려간 것은 다이코 미호와 함께 식사를 한 이틀 뒤였다.
뉴욕에서 야스쿠와 아키코를 가르쳤던 존 토머스라는 안무가를 드디어 찾아냈대.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그야말로 귀중한 증언도 얻어냈어.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바야시 경위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다. 그 표정만으로도 이번 보고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짐작이 갔다. 4년 전에 야스쿠와 아키코 외에도 다카야나기 발레단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이 그쪽에 갔어. 또 다른 두 사람? 가가와 오타가 동시에 되물었다. 그래, 근데 댄서가 아니야. 바로 다카야나기 시즈쿠와 가지타 야스나리. 그 두 사람이요? 무슨 일로요? 라고 가가는 물었다. 처음에는 야스쿠와 아키코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갔다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보고는 그 길로 두 사람을 데려와 버렸어. 원래 야스쿠와 아키코는 2달쯤 더 있을 예정이었는데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오타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왜 갑자기 돌아가는지 그 토머스라는 사람은 이유는 잘 모른다고 한 모양이야. 다카야나기 시즈코에게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다고 고바야시는 말했다. 좀 더 정황 증거를 다져놓은 다음에 물어볼 생각인 것이다. 그럼 다카야나기 시즈코와 가지타가 거기 머물렀던 건 아주 짧은 기간이었군요. 라고 가가가 말했다. 다카야나기 시즈코는 그렇지. 야스코와 아키코를 데리고 곧장 돌아왔으니까. 고바야시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왔다. 하지만 가지타는 아니야. 그 사람은 그 뒤에도 며칠 동안 뉴욕에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귀국했어.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야. 그 며칠 동안에 가지타가 토머스의 연습실에 몇 번 왔었는데 마침 그때 경찰이 찾아왔다는 거야. 경찰이요? 라고 오타가 큰 소리를 냈다. 왜 경찰이 왔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토머스가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다만 일본인 댄서 두 사람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었다는 건 분명하대. 그래서 그때 마침 연습실에 와 있던 가지타를 불러다가 경찰의 질문에 대답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로군. 오타는 그야말로 안타깝다는 표정이었다. 오래전 일이니까 그럴 만도 하지. 그때 경찰이 왔다는 것도 처음에는 기억을 못했다니까. 아무튼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야. 이제야 겨우 알맹이 있는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가? 오타가 놀리듯이 말하자 고바야시가 발끈한 기색으로 뉴욕 파견팀을 변호하고 나섰다. 무슨 소리야. 그쪽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어. 전에도 말했지만 2년 전에 가지타가 갔을 때하고 야스코 일행이 4년 전에 갔을 때는 미국 쪽의 발레단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니까. 그걸 조사하느라고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거라고. 뉴욕 쪽에 감사해야겠네. 그렇다니까? 라고 고바야시는 말했다. 일단 샤쿠지 경찰서를 나와 가가와 오타는 나카무라바시의 모리 야스코의 맨션에 가보기로 했다. 급하게 진술을 들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본부에서 들어온 연락에 의하면 야스코의 집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에 근무하는 샐러리맨으로 어제까지 도야마 쪽에 출장을 다녀왔다. 그가 집을 나선 게 야스코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날이어서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바로 아래층에서 그런 사건이 났다고 하니까 기분이 정말 으스스하더라고요. 신문을 읽다가 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경찰에 전화드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그 젊은 남자는 아직도 졸리는 듯한 눈을 비비며 말했다. 납품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와
그걸 해결하기 위해 도야마에 갔었다고 한다. 며칠 동안 밤샘으로 일만 하다 왔어요. 라고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유급 휴가를 받은 모양이었다.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아직 파자마 차림인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근데 무슨 일로 경찰에 전화하셨죠? 라고 현관 앞에 선 채로 가가는 물었다. 아, 네. 제가 출장 가기 전날이었으니까 그게 자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 첫 차로 출발해야 할 상황이어서 제가 한밤중까지 짐을 꾸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끝낸 게 한밤중 2시쯤이었나? 잠깐 눈 좀 붙이려고 이불을 펴고 불도 끄고 자리에 누운 참에 아래층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어? 하고 오타가 물었다. 틀림없이 아래층이었어요? 틀림없어요. 여기 이 연립이 낡을 대로 낡아서 옆집 소음도 다 들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들리는 게 바로 아래층 소음이에요. 특별한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듯한 표정으로 셀러리맨이 말했다. 내 집이랑 똑같구나. 라고 가가는 생각했다. 오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떤 목소리였어요? 어떤 목소리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여자 목소리라는 건 분명했어요. 뭐 그 자살한 여자 본인의 목소리였는지도 모르죠. 아래층 소리가 들리긴 해도 웅얼웅얼하는 소리라서 그 내용까지 알아듣진 못해요. 그 이야기 소리가 어느 정도나 계속되었어요? 라고 가가가 물었다. 글쎄요. 시계를 들고 재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죠. 저도 그때는 너무 졸렸으니까요. 아마 한 30분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고는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돌아갔다고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전화 통화 같은 게 아니라 누군가 야스코의 집에 왔었다는 얘기다. 그런 한밤중에 대체 누가 왔었는가?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밤중에 누가 찾아오거나 이야기 소리가 났던 일이요? 라고 오타가 물었다. 이야기 소리가 났던 건 그때가 처음일 거예요. 작은 소음이라면 이따금 들렸지만요. 라고 셀러리맨은 말했다. 원래 아래층이 거의 빈집 같았거든요. 일요일에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발레리나인 줄 알았으면 좀 더 친하게 지낼걸. 하지만 이런 허름한 연립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의 말은 보통 사람들이 발레 댄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가가 역시 몇 주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멘션을 나서자 오타는 수사본부에 연락부터 했다. 그리고 도미의 지시대로 부근을 탐문해 보기로 했다. 그 밖에 이 수수께끼의 방문자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우선 바로 옆집에 사는 학생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 학생은 방문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밤 2시였지만 그 역시 자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아무래도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모양이다. 일단 게임에 빠져들면 옆집의 상황 같은 건 눈치채지 못했을 터였다. 맨션 주변을 몇 집인가 찾아갔지만 방문자인 듯한 인물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얻을 수 없었다. 일주일 전이고 게다가 한밤중 2시다. 유력한 증언 따위 나오지 않는 게 당연했다. 누구였을까? 무심코 커피를 블랙으로 마셨는지 오타가 오만상을 찌푸리고 급하게 설탕을 푹푹 퍼넣으면서 말했다. 근처를 한 바퀴 돌아본 끝에 잠시 쉬려고 찻집에 들어온 것이다. 겉보기는 서양 건축의 멋진 카페 같더니
아는 퀴퀴한 스낵바 같은 분위기였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한밤중에 집 안에 함께 있었던 걸 보면 상당히 친한 사이였던 건 틀림이 없는데. 하지만 남자라면 어지간히 친한 사이라도 한밤중에 집에 들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만일 남자라면 특별한 관계의 남자인 셈이야. 맞아요. 오타가 이번에는 커피잔에 프림을 듬뿍 넣었다. 어지간히 맛이 없는 커피인 모양이다. 가가는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밖에 다른 경우라면 집안에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야. 이를테면 뭔가 약점을 잡혔다든가 해서. 그렇군요. 가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그 약점이라는 건 가지타 살해겠지요? 아마도 라고 오타는 말했다. 어쨌든 이 수수께끼의 방문자가 야스코의 자살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건 틀림이 없었다. 그 누군가가 찾아온 다음 날부터 야스코는 발레단을 결석했고 게다가 그 다음 날에는 자살까지 한 것이었다. 자살이었다는 게 번복될 리는 없지만 일이 이렇게 되면 생각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어. 이를테면 자네가 말했던 공범설, 수수께끼의 방문자라는 게 바로 공범일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가가는 말했다. 애초에 그 공범에게 일을 당한 건 아니겠지만 야스쿠의 죽음이 자살이 틀림없다는 건 다양한 상황으로 보아 확실했다. 체내에서 다량의 수면약이 검출되어서 정제 수십 알을 한꺼번에 먹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약의 입수 경로도 밝혀졌다. 이제 슬슬 본부에 전화나 해볼까? 라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오타가 말했다. 택시 회사에 문의해보라고 내가 아까 말해뒀거든. 밤 2시라면 전차는 없어. 그 수수께끼 방문자는 택시를 타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당연히 야스코의 집 전화로 택시를 불렀겠지. 이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택시 회사에 문의해보면 그건 금세 알 수 있어. 댄서들은 대부분 이쪽 노선의 역세권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다지 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보로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분명 택시 아니면 자기 차를 이용했을 거예요. 자기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범위가 상당히 좁혀지긴 하는데 오타는 가게 안에 공중전화에 갔다가 몇 분 만에 돌아왔다.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걸 보니 별다른 수확은 없었던 모양이다. 일일이 알아보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야스쿠의 집에서 호출을 받은 택시는 없었대. 그렇다면 자기 차였나? 운전면허가 있고 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야겠어요. 미호는 면허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가는 말했다. 그런 자료는 사쿠지 경찰서에 있을 거야. 좋아, 가자고. 오타의 재촉에 가가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샤쿠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완전히 해가 저물어 버렸다. 야스코의 집 주변을 탐문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다. 형사과에 가자 고바야시가 두 사람을 보고 급하게 달려왔다. 지금 막 연락하려던 참이야.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4년 전에 뉴욕 시경의 경찰이 존 토머스를 찾아와 일본인 댄서에 대해 물었다는 이야기. 아까 낮에 했었지. 그 건이 드디어 확인됐어. 무슨 일이었대요? 라고 오타가 물었다. 그쪽의 보고에 의하면 살인 미수 사건과 관련된 거였어. 살인 미수요? 교회의 한 호텔에서 일본인 남성 숙박객이 나이프에 찔리는 사건이 났다는 거야. 고바야시 경위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그 일본인 남자는 호텔 방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의식은 없었고
종업원의 말에 따르면 여자와 함께 투숙했다고 한다. 실제로 숙박객 명부에도 남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짜 이름이라는 건 금세 밝혀졌다. 남자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날 경관이 그의 아파트를 수색했다.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에게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본 사람은 없지만 뉴욕 발레단의 일본인 댄서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경관이 뉴욕 발레단을 찾아가 일본인 댄서들을 가르치던 존 토머스를 만난 것이다. 이쪽 발레단에 이런 남자와 사귀는 일본인 댄서가 있을 것이다. 경관이 그렇게 토머스 씨를 추궁했지만 그는 경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거야. 댄서의 사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를 대신해서 답변에 나선 것이 그때 우연히 연습실에 와 있던 가지타 야스나리야. 그가 했던 진술은 기록으로도 남아 있었어. 즉, 이런 거야. 연인이라고 할 정도로 깊은 관계는 아니다. 게다가 그 댄서는 이미 이곳에 없다. 어젯밤에 일본으로 귀국했다. 야스쿠와 아키코가 귀국한 날에 그 사건이 일어났군요. 가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경찰이 다시 물었어. 그 댄서의 이름은? 가지타가 대답하기를 모리 야스코. 탕! 하는 소리가 났다. 오타가 책상을 친 것이다. 거기서 드디어 야스코가 등장하네. 하지만 그렇다면 뉴욕 시경으로서는 당연히 모리 야스코를 의심했을 텐데요. 라고 가가는 물었다. 당연히 의심했지. 라고 고바야시가 말했다. 하지만 그 의혹은 간단히 풀렸어. 왜냐하면 칼에 찔렸던 남자의 의식이 돌아왔기 때문이야. 그가 병원에 누운 채 증언을 했는데 자신과 같이 호텔에 갔던 사람은 거리의 여자고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한 거야. 일본인 댄서 야스코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어. 오타는 손에 잡은 뭔가를 놓쳐버린 듯한 표정이었다. 가가도 똑같은 심정이었다. 피해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뉴욕 시경에서도 그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겠지. 아마 그 사람들도 이래저래 수사는 했을 거야. 하지만 피해자가 말한 여자는 결국 잡지 못했어. 흔해 빠진 사건인데다 피해자가 죽은 것도 아니어서 사건을 그대로 흐지부지 끝내버린 모양이야. 살해될 뻔했던 그 일본인 이름은요? 오타의 질문에 뭐랬더라? 그래, 아오키 가즈히로. 당시에 미술학교 유학생으로 뉴욕에 와 있었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명. 고바야시는 메모를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현재 그자의 행방을 찾고 있어.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뉴욕에 공부차 갔던 미술학교 학생들의 목록을 작성 중이야. 그러면 의외로 간단히 알 수 있지 않겠어?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가가도 가자마와 뉴욕에서 친하게 지내던 자가 없을까 하고 몇몇 유학생을 만나본 적이 있었다. 그때 일을 더듬어 보다가 그의 뇌리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하고 가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타와 고바야시가 놀라서 그의 얼굴을 보았다. 왜 그래? 라고 고바야시가 물었다. 생각났어요. 아오키 가지히로. 틀림없어. 그 사람이라면 제가 알아요. 알아? 어떻게? 오타는 화난 사람처럼 재우쳐 물었다. 그 얼굴을 보며 가가는 오타 선배님도 아실 텐데요.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라면 일본에 돌아왔어요. 역 앞 큰 길의 상점가가 끝나는 곳쯤에
아오키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유난히 가로폭이 좁은 가게였다. 유리로 된 출입문에는 아파트며 주택 물건을 소개하는 광고지가 잔뜩 붙어 있었다. 원룸, 욕실 및 화장실 있음, 6만 3천엔, 여성의 하남이라는 식이다. 여기였어? 가게 앞에서 오타는 새삼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전에 찾아왔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면에 작은 카운터, 그 건너편에는 책상 2개가 나란히 있었다. 한쪽 책상에 앉아있던 초로의 남자가 가가와 오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집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라고 가가는 미리 말했다. 아오키 가지히로 씨 일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가 내민 경찰 수첩을 흰머리의 남자는 한참이나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퍼뜩 알아차린 듯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형사분들, 아유, 이거 미안해요. 남자들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경계하는 게 버릇이 되어서 몇 번이나 머리를 숙인 끝에 우리 아들 놈이 무슨 이라고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그러니까 그게요. 오타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우선은 향불부터 좀 올리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사무실 안쪽에 문을 열자 그 뒤는 살림채였다. 들어가서 입구 바로 앞에 방에 불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거기에 검은 액자에 담긴 아오키 가즈히로의 사진이 있었다. 뾰족한 얼굴의 청년으로 날카로운 각도의 뺨이 신경질적인 인상을 풍겼다. 양쪽 눈의 초점이 미묘하게 어긋나서 허무적인 느낌이 들었다. 향불을 올리고 다시 사무실로 나오자 젊은 여자가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가는 알고 있었다. 그녀 쪽에서도 그들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려다가 문득 알아봤는지 경찰에서 나오신 이라고 말했다. 지난번에는 감사했습니다. 라고 가가는 말했다. 방금 위패에 향을 올린 참입니다. 그러셨군요. 라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가게 문은 닫아둔 채 그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는 뉴욕에서 자살한 아들의 유체를 인수하러 갔었던 것이다. 오빠는 뉴욕에 잡아먹혔다. 접객용 소파에서 가가와 오타는 아오키 가즈오를 마주하고 앉았다. 가즈오는 하얗게 센 머리를 간간히 쓸어가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즈히로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반대는 안 했수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걸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야 화가로 먹고 살기는 힘들겠다고 걱정은 했지요. 학교 미술 선생이라도 되려나 아니면 그런 쪽에 가게를 하려나. 아무튼 내가 건강한 동안에 결정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미국에 간다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반대하지는 않으셨군요. 라고 오타가 말했다. 반대는 안 했어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든. 젊은 시절에는 뭐든 해두면 좋지. 아오키 가즈오는 이해심 많은 아버지에 속하는 것 같았다. 연락은 자주 하셨습니까? 라고 오타가 다시 물었다. 처음에는 꼬박꼬박 편지를 하더니 서서히 줄어들더만요. 그래도 뭐 작년 여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왔어요.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 쪽에서 연락할 길은 없었지만요. 딸인 준코가 차를 내려서 가져왔다. 향기 좋은 차였다. 그래도 무사히 잘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아무튼 4년 전에 그 사건 때는 간담이 서늘했으니까요. 그때는 미국에서 연락이 왔던가요? 그 사건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건 뜻밖이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죠.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그래도 중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친척되는 이가 대신 다녀왔수다. 미국은 정말 흉흉한 곳이라고 새삼 실감했지요. 태어나는 대로 귀국시킬 생각이었는데 끝끝내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제 마음대로 아파트까지 옮겨버리고 설마 하니 뼈가 되어서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수다. 아오키 가즈오는 쓸쓸하게 웃으며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들고 차를 마셨다. 가즈이로 씨는 어떤 곳에서 살았어요? 라고 가가가 물었다. 아유, 말도 말아요. 라고 가즈오는 얼굴을 찌푸렸다. 영락없이 쓰레기통 같은 아파트였어. 뭔지 모를 냄새가 풍풍 나고 여기저기 토사물이 질펀하고 가즈이로의 방은 온통 술이더라고. 알코올에 재워둔 방 같더라니까. 그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보내준 건 옆방에 살던 일본 학생이었는데 그나마 그 학생 방이 제일 반듯합디다. 음악 공부를 하려고 일부러 그런 데서 산다고 하더만. 그건 또 무슨 이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휴, 그나저나 정말 지독한 곳이었어. 거기 있기만 해도 병에 걸릴 것만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 거 보니 어지간히 끔찍한 곳이었던 모양이다. 가가도 어쩐지 그 풍경이 눈에 선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드님의 자살 원인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알아내셨습니까? 오타가 물었지만 가주는 한스럽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모르죠. 우울증이 있었다고 옆방 학생은 말합디다만. 자살하기 전에 뭔가 변한 게 있었다든가 하는 건요? 그 옆방 학생하고도 그리 친했던 게 아니라서 그런 세세한 건 신경도 안 썼던가 봐요. 그저 자살하기 열흘쯤 전에 어디선가 가즈이로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 물론 가즈이로 방에는 전화기가 있을 리가 없지. 관리인 방으로 걸려온 걸 내려가서 받았대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걸려온 국제 전화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요? 라고 가가는 몸을 쓱 내밀며 물었다. 상대는 누구였는데요? 그건 나도 모르죠. 라고 가져오는 말했다. 아무튼 그 전화를 받은 뒤에 우리 애가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 기분이 좋았다? 오타는 고개를 외롭고며 되풀이한 뒤에 물었다. 전화는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걸려온 건 그것뿐이었대요. 라고 가져오는 대답했다. 하지만 다시 전화가 오기로 했던 모양이야. 왜냐하면 그 며칠 뒤에 우리 애가 일본에서 전화가 올 테니까 꼭 바꿔달라고 관리인에게 당부를 했대요. 결국 기다리던 그 전화가 안 와서 우리 애가 몹시 실망했다고 하더라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의견을 청하듯이 오타는 가가를 보았다.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가가는 얼굴을 가로저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즈오는 잠깐 실례한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한테서 온 전화였을까? 오타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간절히 기다렸던 걸 보면 역시 야스코였을까요? 그렇겠지. 하지만 왜 그때서야 둘 사이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을까? 손님은 잠깐 몇 가지를 물어보고는 곧바로 돌아갔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아휴, 요즘 학생들은 보통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하고 아오키 가즈오가 쓴 웃음을 지으며 돌아왔다. 스테레오에 비디오에 침대, 아무튼 이삿짐이 많아서 점점 더 큰 방만 찾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뼈골이 다 빠진다니까요. 라고 일남일녀의 아버지인 오타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참말로 라면서
아오키 가즈오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삿짐이라고 하시니 생각나는데 아드님의 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가가 물어보았다. 잡동사니는 그쪽에서 처분해버렸어요. 유품이 될 만한 물건하고 그림 몇 장만 갖고 왔지. 잠깐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준코에게 가게를 맡기고 아오키 가즈오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가가와 오타도 그 뒤를 따랐다. 불단이 있는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려니 옆방에서 캐리어와 캔버스를 몇 장 들고 가즈오가 나타났다. 자잘한 건 이 가방 안에 넣어뒀어요. 열린 캐리어 안에는 그림 도구와 책, 라디오, 머그잔, 바지, 티셔츠, 선글라스, 만년필, 그 밖에 잡다한 물건들이 채워져 있었다. 가가가 일기장이나 앨범 같은 건 없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찾아봤지만 그런 건 없었다고 가져오는 안타까운 기색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그림이야. 내가 보기에는 제법 잘 그린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10여 장의 캔버스를 방바닥에 늘어놓았다. 덕분에 가가와 오타는 앉을 공간이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오키 가즈히로의 그림은 어두운 색감에다 불단 사진에서 받은 인상 그대로 신경질적인 붓터치가 특징이었다. 밤거리를 배경으로 한 것이 많았다. 그림 속의 인물들은 표정이 한결같이 서글프고 고뇌에 지친 것처럼 보였다. 이거 봐 라고 오타가 가가를 팔꿈치로 쿡 찌른 것은 아오키 가즈오가 몇 장인가의 그림을 꺼내왔을 때였다. 그 그림에 가가도 눈이 둥그레졌다. 발레리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모리 야스코야 라고 오타는 중얼거렸다. 배경은 역시 밤거리였다. 고층 빌딩이 그림자처럼 뒤편에 보였다. 그 앞에서 하얀 튀튀를 입은 발레리나가 등을 돌린 채 건너편을 바라보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몸매의 라인을 통해 야스코라는 것을 알았다. 슬쩍 이쪽을 돌아보는 얼굴은 분명하게 야스코를 닮은 것 같았다. 그 그림 좋지요? 형사들이 주목하는 것을 보고 아오키 가즈오는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미술에 대해 전문적인 건 전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빨려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위가 누군지는 모르십니까? 라고 오타가 물었다. 나야 모르죠. 그의 방에는 주소록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대체 누구인지 뒷모습만으로는 얼굴도 잘 모르겠고. 뒷모습. 가가의 기억에 한마디 말이 되살아났다. 뒷모습. 아하 하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오타 선배, 가자마가 미야모토 기요미에게 모델을 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생각나세요? 응? 아, 맞아.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때 가자마는 기요미에게 뒤돌아선 포즈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걸 가자마가 한참 스케치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일본을 떠나서 나 자신을 직시하면 나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나? 하고요. 가가의 말에 오타의 눈이 큼직해졌다. 가자마가 이 그림을 봤던 건가? 그랬을 거예요. 라고 가가는 말했다. 가자마가 그쪽에서 사귄 유일한 일본인 친구. 그게 바로 아오키 가즈히로였던 거예요. 야스코와 아오키는 4년 전의 연인 사이였고 가자마는 그런 아오키를 2년 전에 만났고요.